조선야사실록 시간입니다. 처음에 3주간 테스트를 했고요. 이제 본 컨텐츠로 하게 된 지가 벌써 또 3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3주째가 돼요. 생각보다 꽤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조선야사실록이 썸네일이 이 미리 보기 사진의 이유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제작을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이분이 좀 약을 좀 빠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사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근데 사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 썸네일만 웃기다 그러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뭐 고칠 점이나 건의 사항들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좀 리플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경종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을 좀 알아야겠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야사를 하고 있어도 나름 배울 건 또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너네들 경종이라고 하니?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러자니 또 경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가 또 짧아요. 별로 할 게 없어. 재위기관이 임금님으로 있었던 게 이제 4년밖에 안 돼요. 몸이 허약했어, 경종이. 그래가지고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 경종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은 뭔가 업적이나 뭔가 왕으로서 뭔가를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왕이 되고 나서 죽기까지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별로 이 이야기가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경종은 조선의 20대 왕입니다. 20대 왕이고 19대 왕 숙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김혜수 누나가 나왔습니다. 장희빈. 장희빈이 후궁이었거든요. 그래서 왕비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희빈은 근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장희빈을 본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고 후궁도 직위가 있어요. 그 직위가 이제 희빈이야. 본명은 장옥정 씨가 되겠습니다. 장옥정 씨. 경종의 얘기를 돌아가면은 이제 독살설이 있어요. 독살을 당해서 죽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실록에 적혀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아직은 사실 무근이고 그 전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그다음 몸이 약하기도 했는데 엄마인 장희빈이 사약받고 죽게 되잖아. 그러면서부터 몸이 본격적으로 더 아파졌다고 막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패비윤 씨 얘기를 했었어요. 연산군 어머니가 패비윤 씨죠. 상황이 비슷합니다. 경종이랑. 연산군 어머니도 후궁 출신이에요. 윤 씨도 후궁 출신이었다가 왕비가 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경종의 어머니인 이 장희빈도 이 장옥정 씨도 후궁 출신이었다가 왕비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경종의 아버지 그 이제 장희빈의 이제 남편이 되는 거죠. 임금. 숙종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서 다시 후궁으로 또 밀려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약을 받으면서 죽게 돼요. 자, 어때? 비슷하지? 그러자 제2의 연산군이 될 수도 있잖아. 경종이. 그래서 신하들이 틈만 나면은 경종을 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야, 얌전히 있으라고. 너 뭐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왜 만나? 너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음모를 막 이렇기도 하고. 아버지도 숙종이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제 막 들들 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경종이. 그러니까 궁궐에서 경종이 눈만 띄면은 사람들이 난리를 쳐댄 거죠. 그래서 즉위를 해도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의 지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노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가지고 뭐 몸도 병약해서 누워있느라고 뭔가 세력을 장악할 환경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아무튼 경종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재위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에게도 인지도가 매우 낮은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는 뭔가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 이 경종이라는 대해서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봐도요. 경종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은 보통 애일 때야, 어릴 때, 세자일 때, 그리고 임금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TV에서도. 뭐 아무튼 경종이 시작부터 좀 얘기가 우울한데요. 이야기가 그런데 당시에 임금이 우울하게 살아도 백성들까지는 뭐 우울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지도 보시면은 저기 연안군이라고 있죠. 지금은 갈 수 없는 황해도입니다. 이거 황해도 연안군인데 이 옆에 바로 개성 보여요, 그죠? 조선시대에는 연안군을 연안도호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관리가 신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이름처럼 청렴한 관리로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안부사예요, 신임. 자, 이 신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종 때 있던 일이죠. 신임은 아주 대쪽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뭐 거의 이런 거지. 나를 부러뜨리려면 부러뜨리지 나는 절대 휘지 않는다. 뭐 거의 이런 거야. 불의에는 절대 참지 않는 거의 본토 힙합의 락메탈을 적절히 믹스한 듯한 이런 저항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연백군의 군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백군에는요 넓고 굉장히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기 물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 그래요. 이 사진인데
봐봐, 이쁘잖아, 그죠? 이쁩니다. 요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농사할 때 백성들이 물 끌어다 쓰고 이러는 이제 호수예요. 여기에 어느 날 웬 여자가 이 신임에게 온 거야. 왜 왔냐, 무슨 일로 왔냐 이러니까는 그 여자가 이래요. 이 호수가 내가 탐이 나가지고 이 호수의 절반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되냐? 자,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 이 여자는 경종의 후궁이었습니다. 후궁이 와가지고 이 호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 거야. 하지만 어때? 연안의 이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이 신임 씨에게는 통할 리가 없었던 거죠. 어명이라 해도 이거 들어줄 수 없다. 많은 백성들의 농사를 위해서 없어서를 안 될 이 호수를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차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후궁이 돼가지고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어떻게 그런 머리로 후궁이 됐냐? 아주 막 몸쪽에 꽉 찬 묵직한 팩트 폭행을 한 거죠. 신임은 대쪽 같은 성격이었어요. 자, 그러자고 이 후궁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려워지자 경종을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어명을 내려요. 이 후궁에게 호수의 절반을 줘야 된다. 어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신임은 어때? 이 말에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어림없는 후궁. 이게 근데 사실 맞는 말이지, 그치?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왕의 명이잖아.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어겼단 말이야, 이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어길 수 있었을까? 지가 뭐 높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봐야 그냥 지방 군수급 공무원인데 어떻게 왕의 명까지 어길 수 있었느냐는 거죠. 이렇게 신임이 완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40여 년이 넘도록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어요. 청렴하게 고을을 다스렸다라는 점이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의 뒤를 캐도 비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호수를 안 준다 하면 막 예전에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비리를 막 말하면서 너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왕한테 이른다 호수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임을 깔 거리가 없는 거야. 깔래야 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임을 꺾어 누를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에 신임에게는 또 한 가지 특별한 능력도 있었어요. 신임은 이런 사람인 거야. 왕의 명령도 이제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임에게 갖고 있던 또 특별한 능력 중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재밌는데 요 신임 씨에게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근데 신임의 아들이 일찍 죽었어. 일찍 죽어가지고 며느리가 결혼을 하자마자 과부가 돼버립니다. 불쌍하잖아. 며느리가 팔자가 드센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이제 외동딸 하나 낳고 위로는 이제 시아버지 신임을 이제 모시고 있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임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얼마나 미안해. 이렇게 남의 집 여자를 규수를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데리고 집으로 들여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들이 불쌍하지.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어. 자, 근데 이 며느리의 딸이 이제 나이가 차면서 여러분들처럼 혼기가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는 이제 시아버지가 신임과 이제 며느리가 의논을 한 거야. 이제 손녀딸 시집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그래요. 우리 딸의 사위감을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 시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임이 그래요. 어떤 사위감을 원하냐, 어떤 사위감을 원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이래요. 자기가 그동안 과부로 살아온 것에 대한 한을 막 풀듯이 속사포로 자기의 사위감의 조건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는 80이 넘도록 오래 병들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뭐 강건하고 재상이 될 만한 뛰어난 능력과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사옵니다. 막 이런 얘기 한 거죠. 며느리가 참 쉽지 않은 부탁을 한 거예요. 신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있나? 그런 생각 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혼자인 몸으로 이제 뭐 딸도 다 키웠고 자기도 이제 오랫동안 모셨고 그래서 안쓰럽긴 하지만 부탁이 너무 좀 과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바람을 장담해 줄 수는 없으나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 사위감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말 합니다. 그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 귀한 손주, 이 사위감을 찾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디 뭐 결혼시킬 만한 남자애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가 신님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다가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잠깐 걸음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애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꼬마 신랑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찼죠. 한 20대 가까이 돼도 굉장히 어린 막 10대 초반의 어린 남자들이랑 결혼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 때 어린애야. 초등학생 막 이런 애들.
초딩 같은 애들 이렇게 봤는데 그 뛰어노는 애들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결혼시키면 되겠다. 손주 사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그 애를 부릅니다. 이 애 이름이 유척기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유척기야? 하인들이 봤을 때도 하인들은 이제 평민이잖아요. 신분이 없고 평민이니까 그 평민들의 눈에 봐도 진짜 애가 볼품이 없는 꾀죄죄한 애인 거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애가. 사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에 이제 선비의 어떤 표현이었기 때문에 꾀죄죄하다고 했지만 사실 뭐 거의 상그지꼴이었어요. 애가 옷은 막 뜯어져가지고 막 누더기 막 기워 입었고 막 얼굴은 시커하고 눈도 막 튀어나왔대. 개구리 마냥 눈도 툭 튀어나왔고 뭐 콧물이 겁나 흐른데 콧물이 엄청 흘러갖고 막 소매로 닦잖아요. 그럼 얘가 막 벤질벤질했을 정도였대. 애가 꾀죄죄한 거야. 신님은 얘를 데리고 나가지고 이름이 뭐냐? 집으로 불렀어. 자, 아니나 다를까 뭐 얘네 집도 가보니까 초가 삼간에 살고 있었는데 막 오두막이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막 집도 어려운 애고 진짜 그런 애였어요 정말. 신님은 이제 얘를 불러가지고 자기 손녀딸 중에 이제 혼기가 꽉 찬 애가 있는데 이제 이 집 어른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엄마한테 결혼시키고 싶다, 혼인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집에서는 어때? 양반집에 사위로 가는 거 너무 땡큐죠. 그죠? 이 집에서는 너무 좋아. 근데 이 신님의 집에 그 며느리는 어떨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지. 눈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럴 것 같아가지고 신님이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럴 때 보면 이제 혼인 날짜까지 여자들은 그 신랑을 못 보고 결혼한다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야. 일부러 안 보여줬던 거야. 반대가 이렇게 뻔하니까.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궁금하지. 어떤 집, 네 집 자식이냐, 어떤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줘, 신님이. 그냥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당일날 혼인 날짜 돼서 보면 알 거다. 뭐 이런 일을 합니다. 며느리가 궁금하니까 이 신임이라는 그 시아버지의 하인들을 이제 추궁해가지고 누구냐, 어느 집 사냐 이렇게 캐봤지. 와, 미치겠는 거야. 충격적이었던 거죠. 어디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혼자서 남편 없이 키운 딸을 이 못난 이런 초딩에게 시집을 보내느냐. 이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다음에 시아버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평생 그렇게 바르게 살으신 분이 내 딸을 이런 애한테 보내냐. 이 말도 안 된다고. 며느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몸져 누웠어. 근데 어떻게 뭐 뾰족한 수도 없고 이제 엎질러진 물이야. 내 딸 이제 자식 농사 망친 거야. 결혼 망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혼인날이 날짜가 와버렸습니다. 혼례를 치르는데 이제 딱 맞절 하잖아요. 그 꼬라지를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 엄마가, 며느리가 막 한숨을 막 푹푹 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맞절 하는데도 막 웃으면서 애가 이런 얼굴로 막 이렇게 콧물 닦으면서 막 절하고 이러니까 막 거의 거렁뱅이가 따로 없었던 거지. 자, 이런 며느리랑 다르게 이 시아버지 신임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싱글벙글하고 있던 거예요. 그다음에 혼례가 끝납니다. 이렇게 혼례가 끝나가지고 이제 남편의 집으로 가야 되나 딸이.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 이 집으로 갔는데 하룻밤도 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온 거야. 부부가 같이 되돌아왔어, 남녀가. 그래서 신님이 어쩐 일이냐, 왜 다시 처가로 돌아오냐라고 하니까 이 유척기가 그럽니다. 또 예의는 바르다. 송구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에 저녁거리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신부를 굶길 수는 없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집 너무 가난해서 이거 아씨가 굶을 것 같다, 밥 굶고 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해서 별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처갓집으로 다시. 그러니까 꾀죄죄한 주제에 며느리, 그 시엄마, 그 누구냐, 며느리 입장에선 그랬겠죠. 이제 장모님이 되겠지, 유척기에게는. 꾀죄죄한 주제에 이제 든든한 처갓집 뺏도 생겨서 처갓집 덕 보려고 하는 거냐. 굉장히 뻔뻔하다, 막 이렇게 눈을 막 흘기면서 막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안 그래도 시집 잘못 보내갖고 화났는데 이렇게 뻔뻔한 멘트를 들으니까 승질만이 막 뻗치죠.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내 딸을 사실 고생시키는 게 좀 짜증나기도 하고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이제 집안을 들였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처가살이를 시작했는데 유척기가 이 자기 아내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애가 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치마폭 쌓여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제 견문이 좀 있는 유서가 뼈대가 깊은 집안일수록, 가문일수록 남편이랑 아내는요 각방을 썼습니다. 아, 이게 안타깝죠. 떼어놓는 거야.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신임이 보기에 이 유척기가 너무 어려서부터 여자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 헤헤거리고 막 나 우유 줘 막 이러니까 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떼어놨어요. 사내대장부가 안주인과 늘 함께 있는 건 아니될 터. 자네 이제 사랑해서 묵도록 하게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째 아들이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근데 신임이 워낙에 또 어때요? 청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뒷돈도 챙기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집이 그렇게 또 큰 집은 아니었어요. 남는 방이 없는 거야. 떨어뜨려는 너 알겠는데 재울 방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임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 야, 이거 얼마나 어색하냐. 손주 사위를 예전엔 손서라고 불렀습니다. 손서랑 장인이랑, 장인도 이게 보통 장인이냐? 관리의 관리 한 방을 쓰게 된 거야. 얼마나 불편해. 자, 둘이 한 방에서 자. 이 손주 사위가 이 유척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안 그래도 집 가는 처가살이 하는데 일 줄 알았겠냐? 얘가 또 눈치도 없어. 잠버릇이 되게 고약했대. 안 좋았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자는데 자다 보면은 신임의 배가 이렇게 아파서 눈 떠보면은 배 위에 발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발을 이렇게 딱 치우면은 또 자다가 또 불편해서 눈 떠보면 내 다리 위에 또 이렇게 유척기 발 올라와 있고 막 굴러다니고 이 갈고 막 코 골고 난리를 치는 거야. 얘가 화가 나죠.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화를 내. 왜 그러냐 막 이러면 또 죄송합니다 막 또 이러고. 그러니까 화를 또 못 내. 또 애가 예의는 발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며칠 또 이렇게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야. 안 되겠다. 나 못 자겠다고. 나 같이 못 자겠다고. 다시 손녀딸의 방으로 보냅니다. 며느리랑 이제 부부가 같이 방 써라. 다시 안채로 보내요. 이제 시간이 또 이제 흘러가지고 장모가 바라는 대로 아들을 또 낳습니다. 다시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금술도 또 좋아져. 애가 또 철이 들었나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고 신임이 이제 여기 연평군에서 연안군에서 이제 해안 이제 고을의 원림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직장을 옮겼지. 그래서 이제 유척기도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성인이 됐어. 야, 잘 컸어. 야, 피부 좋아. 매끈해. 뭔가 당돌해 보이고, 그지? 자, 따라가게 됐어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기 갔는데 여기 고을에 특산물이 바로 먹이었어요. 먹. 우리 붓글씨 쓰고 뭐 이럴 때 서예할 때 쓰는 먹이었습니다. 이 유척기가 또 나름 또 자기도 또 이제 유서 깊은 집안에 또 이제 대릴사위라고 또 먹에 또 관심을 보이는 거죠. 또 꼴에. 자, 그러니까 이제 신임이 먹이 필요하냐? 너도 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가져다 써라. 라면서 배려를 해줍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척기가 먹 500개를 가져다가 자기 집안의 광에다가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산물이 사실 임금에게 이제 진상품으로 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한두 개 준 거야. 근데 얘는 이거를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버린 겁니다. 이 철이 안 들었네. 철이 안 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마을에 먹이 없는 거야. 먹이 동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님이 화가 또 났지. 이게 이럴라고 준 게 아닌데 얘가 아직 덜 컸구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유척기를 가봤는데, 사실 유척기는 자기가 챙긴 게 아니야. 이 먹을 자기가 또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 필요한 이제 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가난하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돈도 주고 먹을 거 주고 이제 먹도 나눠주고 이렇게 주변에 나눠준 거야. 이 사람들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 유척기가 이 마을에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망이 있는 선비님이 어디서 오셨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도 이걸 보고 유척기의 생각을 이제 이해하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유척기가 민심을 수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조선시대를 수습하고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던 거지. 어릴 때 그 코찔찔이 유척기를 막 이럴 때를 이제 자기 손주 며느리랑 이제 혼인시켰던 이유는 이건 거야. 이런 걸 봤던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유척기를 남다르게 봤던 게 드디어 성인이 돼서 발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유척기라는 사람이 사실 그랬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려운 백성들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이제 신망이 좀 생기니까 관직이 내려졌어.
관직이 내려졌고 이제 명성이 높아지면서 재상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 초반에 얘기했었죠. 이제 신임에게 며느리가 재상까지 올라갈 사위감을 이제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결국 재상까지 됐어. 장모가 원하는 사위가 됐던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임이라는 사람의 이제 어렸을 때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유척기도 뭐 노력을 많이 했었겠죠. 예. 아무튼 뭐 될 놈 되리다.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었고, 그죠?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종 때 있었던 신임의 손서죠. 손주 사위 유척기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